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16일입니다. 네. 명절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그 살 좀 찌셨죠? 네, 살 좀 쪄야 아주 인간미가 있는 거죠. 예, 다들 찌는데 또 혼자 안 찐다고 막 좋아하지 마시고. 예. 자, 뭐 좀 살도 좀 찌고 뭐 또 빠지고 또 빠졌다가 또 설날에 또 찌고 뭐 이런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9월 16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버 정말 괜찮은 거니? 예,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이게 진짜 우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요? 예, 어떤 소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버가 지난 7월에 마케팅 부문의 인력을 400명이나 감원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방송을 해드렸었죠. 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게 단순히 400명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부서를 감원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확신이 들면 마케팅 부서를 자를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사업은 잘 될 건데 마케팅 부서 인력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 또한 이제 경영진의 실책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버의 그 사업성에 있어서 뭔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우버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 10일에 그러니까 7월에 마케팅 인력 400명 감원 이후에 지난 10일에 435명을 추가로 감원했다고 해요. 제품팀에 170명, 기술팀에 265명인데 이 각 조직들의 전체 인력에 비하면 이 인력들이 약 한 8%에 해당되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8%라면 10명에 1명이 좀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감원이 되면 같이 일하던 사람 10명 중에 1명이라도 이렇게 감원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조직 분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팎으로 참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인데 테크크런치라는 매체는 이번 해고 조치가 지속적인 적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2분기 실적, 적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마케팅 부서에 대한 감원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3분기가 이제 마감되는 그런 이제 시점 아니겠습니까? 9월이 또 이런 시점에 이제 더 추가 감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적자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버 측에서는 뭐 당연히 PR 메시지죠. 예, 우버는 조직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해서 항상 높은 수준의 업무 효율성과 민첩성을 지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그 해고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뭐 말 그대로 PR 메시지를 내놓은 것인데 글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가 이제 점점 우버에 갈까요? 그죠? 예,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 결국은 이제 마케팅, 뭐 기술팀, 개발 제품팀 이런 쪽에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이를테면 뭐 지원부서에 뭔가 비효율이 있어서 뭐 지원부서를 좀 감원을 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투자자들이나 뭐 시장에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방에 있는 그죠? 전방에 있는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마케팅 부서 제품팀의 사람들을 해고했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제 핵심 라인을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우버의 이런 그 해고 조치로 적자 상황이 그냥 해소가 되느냐 그렇게 보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1일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우버나 리프트 등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운전자들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AB5라는 법안인데, 어셈블리 빌 5라는 법안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모든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간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법안이에요. 자, 노동자로 간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뭐 초과 근무수당, 뭐 최저임금 등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은 뭘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드라이버를 채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의무에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데, 그죠? 그냥 계약 해지하면 끝인 거죠. 예. 너랑 나랑 근데 둘 다 사업자니까 그냥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 이 노동이라는 것을 존속시키고 존속시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사회 보장의 성격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뭐 실업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의무 이퀄 이제 비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 기업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린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예요라고 주장을 하려면 ABC 테스트라는 걸 통과해야 한다고 해요. 이 A는 뭐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의 통제 및 지시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B는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C는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오케이 저 사람은 너의 회사에 있어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야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버의 드라이버 중에서는 실제로 본업이 따로 있고 그냥 드라이버로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도 뭐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조사들에 따르면 긱 이코노미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오늘은 긱 이코노미가 발음이 잘 되네요. 긱 이코노미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우버의 그런 드라이버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전업 그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이미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버가 이 사람들이 ABC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라고 소명을 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따라서 노동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버, 리프트 이런 업체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내년 1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될 경우에 기사에 따르면 우버에게 연간 약 5억 달러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적자 상황을 허덕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비용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버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우버의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또 감원 상황이 이어지고 또 이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사태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제가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전 세계의 승차 공유 시스템 자체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버가 이런 정도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물론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가 뭐 2만 몇천 명이 된다고 하니 지금 이번에 7월과 9월에 그 감원된 숫자가 뭐 800 몇십 명이니까 그거에 뭐 사실 10%도 안 되는 5% 정도 되는 숫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감원이라는 걸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뭐못 뽑아서 난린데. 근데 감원이 있었다라는 건 그게 단 1%라도 분명히 이제 좋지 않은 시그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차 공유 시스템 이 또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긱 이코노미 자체가 과연 이게 성립이 되는 거 맞느냐라는 그런 부정적 시각에 어떻게 보면 한 표를 더 던질 수 있는 그런 최근의 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건 진짜 개인적인 건데 뭐 승차 공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또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버가 그 비용에 있어서의 그런 비효율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이번을 계기로 이게 단순히 이제 사업이 더 이상 축소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 이번을 계기로 어쨌든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공격을 우버가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제가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는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구글이 뉴스 알고리즘을 바꾼다는 소식입니다. 구글이 최초 보도 뉴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최초 보도에 좀 더 그 뭐랄까 좋은 평가 등급을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김그라스 부사장이라고 하는 뉴스를 담당하는 부사장이 에, 언론을 상대로 이제 냈던 메시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최초 보도가 항상 주목을 받는 건 아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쓴 후속 기사가 더 큰 관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밝혔고요. 그래서 최초 보도에 대해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기사 작성을 위해 투입된 기자의 시간과 노력, 자원 등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냐? 구글의 뉴스 평가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보도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면 최고 평가 등급을 준다는 겁니다.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기사뿐만 아니라 매체 평판도 검토를 하는데요.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든지 또 양질의 기사를 최초로 보도해온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이력들이 있으면 뉴스 매체에 대해서 좋은 등급을 준다. 결국은 뉴스에 대한 등급, 뉴스 매체에 대한 등급이 합쳐져서 가장 상단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어떤 뉴스를 띄워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인데, 자, 뉴스라는 게 이제 이런 질문이 들긴 합니다. 이게 진짜 최초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연관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할까요?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개편을 하는 게 결국은 최초성에 좀 더 힘을 많이 실겠다라는 의미인데, 뭐 그랬을 때는 오히려 또 뭐 거짓 기사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잡기 위해서 막 그냥 무조건 뭐 속도로 또 혹은 엠바고 같은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는 막 이런 식의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이제 구글에서 계속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뉴스라는 게 물론 이제 최초성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요즘 분위기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본, 사람들이 뭐 좋아요를 한, 댓글을 많이 단 이런 기사들이 좀 위쪽으로 이제 띄워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결국은 연관성이나 그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의 항목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뭐가 맞겠느냐? 뭐 이거는 뭐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구글 측의 철학도 이해는 가죠. 예. 최초로 이 뉴스를 발굴해내기 위한 그 컨텐츠의 가치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사실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구글의 이런 새로운 기준이 이제 발효가 되면 이제 워킹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좀 낚시성의 기사 제목은 좀 사라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최초 보도를 못한 언론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오디언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좀 낚시성의 기사 제목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닌데 뭐 뭔가 좀 이제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화제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기준이 새로 워킹이 되면은 좀 이런 것들이 사라지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하여튼 방송에서 다뤄들었습니다만 구글이 지금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인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정부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 어떤 식으로든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언젠가는 뭐 지금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자, 그러면 구글의 이런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 이게 과연 이제 네이버나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심지어 또 매체에 대한 평가도 가이드라인에 넣었다고 구글이 밝혔잖아요. 결국 한국에서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뭐 물론 이제 포탈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매체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밝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함부로 추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예 밝혔죠. 뉴스에 대한 평가, 매체에 대한 평가.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매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된 매체를 제대로 올려준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정성의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뉴스 포탈에 대한 뉴스 선정, 뉴스를 보여주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구글이 이렇게 한번 크게 뉴스 알고리즘을 바꿨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논란은 또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아마존 앤서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아마존이 밝혔어요. AI 비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AI가 모르는 답변은 사용자가 답변을 등록하고 일종의 보상을 받는 이런 방식인데 뭐 네이버 지식인 뭐 그죠? 야후 앤서즈 뭐 또 미국에 있는 코어라 뭐 이런 서비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인 거죠. 그러나 이제 네이버 지식인도 그렇고 코어라도 그렇고 뭐 앤서즈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겪는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의사들을 위한 지식인 서비스를 제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답변의 퀄리티죠. 답변의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또 이 답변에 함부로 보상을 했다가는 오히려 퀄리티는 낮은데 그냥 양적으로만 답변이 뭐 잔뜩 달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아마존 앤서즈가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뭐 벌써부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허위 답변이라든지 좀 정치적인 색깔을 담은 어떤 의도를 담은 뭐 공격성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뭐 그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아마존이 AI에 엄청나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유저들의 힘까지 빌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아마존이 굉장히 테크 중심으로 막 가다가 테크가 이제 못하니까 이제 결국 이제 또 사람 손도 빌리고 뭐 물론 이제 좋은 거죠. AI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아마존 앤서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하네요. 자, 구글이 프랑스에 1조 원을 지불하고요. 조세 회피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을 시켰습니다. 일단 프랑스에서. 그런데 뭐 기사상에서 이제 종식이 됐다 이렇게 나왔지만 뭐 제가 보기엔 이걸로 인해서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구글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 조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뭐 본사나 지사를 만들고 그쪽에 매출을 잡는 이런 식의 그 회피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었죠. 이번에 이런 합의금을 통해서 뭐 합의금이라기는 벌금의 방식인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윈이 알리바바의 창업자죠. 마윈이 9월 10일에 원래 본인이 천명했던 대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교사로 돌아가서 이제 교육 쪽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뭐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의 일대기 자체가 참 아주 그 스펙타클한 분인데, 뭐 교육계에서도 참 좋은 영향을 미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0여 개의 택시 업체와 손을 잡은 라이언 택시, 카카오의 라이언 택시가 내달부터 800여 대 정도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로 대형 택시죠.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대형 택시를 운행을 시작을 하는데 택시 업체에게는 10%의 플랫폼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개나 되는 택시 업체가 손을 잡은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는 뭐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타다를 뭐 이 저 잡기 위해서 그렇다. 타다를 제가 좀 그 센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서 머뭇거리는데 하여튼 예, 타다를 하여튼 어떻게든 잡으려고 지금 이제 카카오랑 손을 잡으신 것 같아요. EJ 같은 방식인 거죠. 글쎄요, 이게 택시 업계에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전 별로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거나 유저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형태의 택시, 이 플랫폼 택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모빌리티 업계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방송을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하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